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아TV의 주성아입니다. 요즘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화제가 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언급했고 이번 또 현충일에 또 언급해가지고 국가 정통성 훼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김원봉이 누군지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김원봉이 누군지 그가 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시간에는 굳이 김원봉의 행적까지는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북한으로 올라간 다음에 어떤 대접을 받았고 또 매장돼서 수청돼서 매장된 뒤에 또 어떻게 반동분자로 사람들한테 교육의 대상이 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김원봉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김원봉은 우리나라 일제 시기의 대표적인 항일 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을 만들어 가지고 항일 투쟁을 전개했고 또 중국 가 가지고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결국은 해방될 때까지 무사히 살아남아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한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북한으로 올라갔고 48년도 북한에서 정부가 만들어질 때 제1기 내각에 참여해서 검열상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사진 우선 몇 장 준비한 것을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김원봉, 이게 아마 40년대 찍은 사진일 겁니다. 아까 먼저 번 사진도 아마 40년대 찍었을 건데 이건 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그 당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김원봉과 그의 부인 박차정, 이분은 또 역시 한국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제하고 싸우다가 물론 중국의 팔로군들하고 같이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같이 싸우다가 결국은 총상을 입어서 사망했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애국지사로 인정받았습니다만은 김원봉은 해방 전의 행적은 누구보다 다 알겠지만은 그 이후의 행적이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박차정 열사의 부인이죠. 부인 박차정 열사의 장례식장에 김원봉이 나타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41년도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방 전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다음 장면 보시면 결국은 해방 후에 들어와서 연설하는 모습은 얼핏 보면 이때 사진을 분위기를 보면 김일성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이렇게 연설도 했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김일성 내각에 참여했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일성이죠. 41년도 검열상이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북한의 일기 내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김일성이 있죠. 그리고 박헌영 역시 숙청됐지만은 이때는 외무상 맡아가지고 중책이었죠. 박헌영 그리고 홍명희 부수상 맡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가장 큰 전우였던 김체. 그리고 이 사람은 북한의 남침을 총지휘했던 최용걸입니다. 북한에서는 가장 뛰어난 무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바로 여기 안경 낀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이때는 잘 나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사진은 여기고 이따 쭉 설명드리면요. 이때 김원봉은 검열상으로 참여했다가 6.25 전쟁이 일으켰을 때는 평안도에 가서 말하자면 후방물자 군량미 조달하는 평남도 정권 대표 하고 있다가 1956년 8월에 이때 숙청된 데 고전의 노동상이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원봉은 이후에 북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의 전형으로 계속 영화에서 등장했다는 거죠. 아마 젊어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옛날에 북한에서 초기에 만든 영화들이 많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그때까지 등장하는 반혁명 종파분자들이 배우는 모조리 김원봉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영화에 보게 되면 보통 북한에서는 나쁜 놈들이 나오는 직책이 있습니다. 꼭 부자를 붙입니다. 부상, 부기사장,
부지배인 이런 사람들이 붙자 달리 가지고 나오면 아 저놈은 나쁜 놈이겠구나, 당의 정책을 잘 따라가지 않겠구나 하고 딱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종파들이 쉽게 말하면 북한 말대로 썰가닥 거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급해 맞아서 전화할 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검열상 동지 좀 찾아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때 검열상이 누굽니까? 바로 김원봉. 이 사람이 검열상인데 꼭 종파들이 궁지에 몰리면 검열상 동지 좀 찾아주세요 해서 또 검열상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 뭐 그동안 뭐 잘 살리더라고. 이런데 결국은 북한 영화는 뭐 아무튼 종파분자들은 망한다니까 결국 다 망하긴 합니다만은 김원봉은 종파분자들이 배어있다. 그 영화가 대표적인 것이 제가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믿음직한 혁명투사라고 하는 이 김책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행길, 그리고 80년대 나오는데 이부 전선길,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83년도. 이때 보면 초행길은 해방 이후에 김책이 활약을 다룬 영화인데 이때 주요 내용이 북한에서 자체로 총을 만들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병기국에서 막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기국 부국장 아시겠죠? 붙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총을 만드냐 하면서 계속 방해를 놓고 심지어 총을 만들 강철을 외국에다 들여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김책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병기국 부국장이 전화를 탁 급히 달리면서 검열상 동지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평양시간이라는 북한의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평양시를 얼마나 빨리 복구했느냐, 그 복구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평양의 기적을 썼다고 쫙 하면서 쓰는데 이때 주인공이 도시건설사,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여기서 또 종파가 나옵니다. 이때는 김원봉이 노동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종파분자들이 꼭 노동상 동지를 찾아주세요 하고 전화를 돌립니다. 예, 이거 보면 흑백 영화들에, 그리고 그 77년도에 나온 이 세상 끝까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배경은 56년도 8월달, 그때 김일성이가 종파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데 현지 시찰을 나갔는데 남포시 강서구에 있는 태성리라는 곳에서 어떤 할머니가 김일성을 붙들고 수령님 얼굴이 몹시 축하하셨습니다. 종파분자들이 아무리 쏠가닥거려도 우리는 수령님만 믿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이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고 추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한 이 세상 끝까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종파분자들이 나옵니다. 당정책 반대하는. 그때 노동상동지, 검열상동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북한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죠. 돼지가 풀만 먹고 산답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파분자들이 돼지를 풀 먹여서 김일성이 기르라고 지시하니까 비꼬느라고 돼지가 풀만 먹고 산답대? 이게 고난행군 때 북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던 말입니다. 풀 좀 먹으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돼지가 풀만 먹고 산답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왜 그렇게 종파분자의 나쁜 놈의 배우로 항상 거물, 나쁜 놈들의 총책임자 찍힌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김일성이가 김원봉을 싫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김원봉이가 북한에서 노력훈장을 2개나 받았는데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납니다. 훈장이야 뭐 그때 벼슬 받고 있으면 다 받고 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훈장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저는 뭐 큰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원봉 자체가 김일성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김원봉은 그 공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은 매장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아주 영영 이렇게 매장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56년도 8월 이후에 숙청돼 가지고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청산칼이 먹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한 소식은 아무튼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김원봉은 어찌됐든 죽을 운명에 처했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남이나 북이나 쫙 보게 되면 우리 그 깡패들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뭐 무협 영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뭐 김두한이 나오는 영화 여기만 봐도 하나하나 김두한이가 제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마적파 딱 때려 눕히고 신마적파 눕히고 쌍칼 눕히고 딱 해가지고 천하를 평정하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또 시라소니도 탁 정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게 누굽니까? 이정재가 다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재도 죽습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정치판을 보게 되면 딱 그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만 놓고 봐도 수많은 파벌들이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 파벌이 있었고, 그리고 임정희, 김구, 그리고 인민위원회 여운형, 그리고 한민당의 송진우, 국민당의 안재욱, 그리고 미국에는 뭐 서재필, 김규식 박사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결국 힘센 놈이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지고 최고로 이긴 사람이 결국은 정권을 가졌더라. 한국도 뭐 예의는 아니죠. 그래서 그 과정에 송진우 암살, 여운형 암살, 그리고 김원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올라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비서한테 북조선거리 가고 싶진 않지만은 남한 지역의 정세가 워낙 나쁘고 심지어 내가 생명 위협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남쪽에 있었으면 김원봉은 암살되거나 숙청됐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갔는데 북한 역시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오히려 남쪽보다 더 다양한 파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일성의 빨치산파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연안파가 있었습니다. 국민당이 아니고 팔로군 출신들의 무정이나 이런 연안파, 소련에서 온 소련파, 그리고 남노당파, 박헌영의 남노당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김일성이가 하나하나 제거해버리죠. 그래서 남노당의 박헌영파 제거하고, 그리고 김원봉 제거하고, 연안파 쓸어버리고, 소련파 쓸어버리고, 나중에는 빨치산 자기들 동료끼리도 김일성의 친솔군이든 이군 육사 출신들만 딱 남겨두고 60년대에 가서는 또 조국 광복회 할 때 따라다녔던 국내파 없애버리고 하면서 정리해가지고 결국은 독재 정권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정치판이라는 게 하나하나 평정해 가면서 뭐 쉽게 말하면 김두한이가 평정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맞아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됩니다. 힘인 놈이 그때는 이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정권을 구성한 이 세력 중에서 김일성을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박헌영은 남노동파죠. 남노동파인데 노동당 세력들이 다 남쪽에 있다 보니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울 뿐이죠. 그리고 처음에 김일성이 딱 들어왔을 때 조만시 선생처럼 국내파가 있었는데 요거는 좀 세력이 있었는데 소련이 딱 밀어버렸죠. 아무리 김원봉이 뛰어난 투사했다 해도 홀로 단신으로선 할 수가 없습니다. 의열단 뭐 다 남쪽이 되고 분리돼 가지고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연안파, 소련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빨치산파는 특징이 뭐냐면 한 뭐 산속에서 진짜 생사고락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거의 뭐 전우회가 끈끈합니다. 김일성이 몰릴까 하면 최현희가 56년 8월달 전원회의 때도 권총을 차들어가지고 너가 죽겠냐 하면서 막 그 무식한 데다가 그냥 의리 하나만 아주 끈끈하죠. 그래서 조폭 중에서도 전투력이 제일 강한 조폭, 세력도 가장 컸던 조폭이 바로 김일성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국에서 김원봉은 어떻게 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숙청되는 길밖에 없고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아주 바싹 엎드려가지고 그냥 뭐 장군님 만세를 10번 부르면서 싹싹싹싹 기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봉은 그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워낙 뛰어난 투사인데 김일성한테 뭐 그렇게 머리 숙이겠습니까? 결국은 김원봉은 어찌됐든 숙청될 운명이었고, 그리고 56년도 58년도 사이에 연안파들 막 숙청할 때 결국 김원봉도 결국 같이 숙청당했다. 남쪽에 있었으면 아마 저는 뭐 한 8년 먼저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라는 거대한 적을 만났을 때는 다 이런 파벌이 달라붙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일제가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결국은 제일 세력이 세고 능력이 있고 권모술수가 유능한 놈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남쪽에서는 이승만 해서 완전히 하나로 평정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김원봉은 우리가 마냥 존중할 수만은 없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비운의 인물이었다. 45년도 이전에 일제와 싸우다가 전사했으면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지만은 해방 직후의 파벌들 가운데서는 아주 힘없는 파벌로서 묻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김원봉에 대해서 복권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나 봅니다.
영화를 보고 우리가 이런 결성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해방 전에 일제하고 싸우던 사람들은 될수록 우리가 걸어 안아서 복권시키고 애국 열사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자기 친솔부대 외에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통일을 하려게 되면 일단은 만주에서 싸웠던 항일투쟁까지도 우리 역사로 포섭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김원봉보다는 45년도 이전에 희생됐던 열사들, 뛰어난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허영 이런 사람들은 군장으로 만주를 누비면서 일제와 싸우다가 결국은 해방전에 이렇게 다 모두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 먼저 복권시키는 걸 제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김원봉처럼 북한 체제에 가서 그래도 벼슬까지 했던 사람들을 먼저 복권시키자 이러면 당연히 현 지금 사회에서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5단계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 아직 2단계도 안 됐는데 갑자기 5단계를 말하니까 반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정부에서 급격하게 추진하는 김원봉 추선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북한으로 돌아간 김원봉의 운명에 대한 논평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